손해 방지 비용에 이어서 구조비와 특별 비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비라는 것은 위험에 직면한 선박이나 화물, 기타의 재산 등을 구출하는 행위를 구조라고 하고, 이 구조와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구조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군사적 구조, 민간 구조, 순수 구조, 계약 구조 등등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순수 구조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구조비와 관련된 순수한 구조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비가 성립되기 위해서의 그 구조행위는 반드시 순수 구조여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우리가 순수 계약 구조와 순수 구조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순수 구조라 하는 것은 구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구조를 했다든지 이와 같은 구조 활동을 우리는 순수 구조라고 하고, 계약 구조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구조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행하는 구조 활동입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에서는 그와 같은 계약 구조를 통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공동훼손이나 아니면 기타의 비용으로서 처리되는데, 이 구조비로서의 어떤 보험자로서의 보상은 순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것은 우리가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전시에 적으로부터 재산을 구출하는 행위나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군사적 구조라고 하고 있죠. 밀리터리 셀비지라고 하고 있고, 민간 구조라는 것은 그 군사적 구조와 관계없이 시벌 셀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있어서 했던 민간인에 의한 구조를 우리는 민간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에도 보면은 이 순수 구조인 경우에 하나여 그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구조를 한 행위를 한 구조자에 대해서는 그 구조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조비라는 개념이고, 같은 구조 행위와 관련된, 즉 해상 사고를 당했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 구조협회입니다. 보통 영국의 이제 구조협회라고 해서 The Salvage Association이라는 구조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는 1856년에 소위 로이즈 보험인수회원 및 영국 해상보험회사의 대표가 소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선박이나 화물을 구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갖출 것을 결정하고 만들어낸 단체고, 그 이후에 100여 년이 지나서 1971년부터 이 협회를 셀비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 협회의 업무는 그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물이나 선박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광범위한 경험을 토대로 조언과 자문을 해주며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통상적인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비용도 실제 발생한 실비만 소위 부과하고 있고, 다른 검정기관의 손해조사 비용보다 아주 저렴한 것이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협회의 구조 업무는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을 예인한다 그러죠. 그 예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예인선에 승선하여 기술 지원을 해주고 예인 조건을 결정하는 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이 침몰하거나 자초되었을 때는 그 구조관을 지정하여 그 선박을 인양 부양시키기 위한 대책을 조언하며 구조자들의 구조 능력과 구조 계약서 등의 양식에 관해서도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이와 같은 구조비와 관련된 해상 구조 활동과 관련된
구조협회가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구조비는 영국 해상보험법상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MIA 상에 규정되어 있는 소위 구조비를 보면은 보험증권의 명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구조비는 담보 위험에 의한 손해로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 똑같이 손해를 방지하는 것도 구조비인데, 그럼 손해 방지 비용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보면은, 구조비는 제3자의 구조 활동이고, 앞에 손해 방지 활동은 누구? 피보험자나 대리인이라 했었죠. 그 자신의, 통상적으로 피보험자 자신에 의한 손해 방지 활동은 손해 방지 비용으로서 비용이 커버가 되고, 구조비는 제3자의 구조 활동에 의한, 그러나 손해 방지 비용과 마찬가지로 담보 위험에 의한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담보 위험에 의한 소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구조비라 하면 구조자가 구조계약과는 상관없이, 자, 앞에서 구조를 우리가 순수 구조와 계약 구조로 구분을 했었죠. 그럴 때 그 계약 구조는 우리 구조계약이라고 했는데, 그때의 그 순수 구조가 아닌 구조계약과는 상관없이 해상법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비용, 즉 순수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조비는 피보험자, 그 대리인 또는 보수를 받고 고용된 자가 담보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행한 구조의 성질을 띤 노무의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한 비용은 적절하게 발생한 비용이라면은 비용이 발생한 사정에 따라서 특별 비용이나 혹은 공동훼손 손해로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구조비는 소위 제3자에 의한 순수 구조의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MIA 상의 정의에 따라서 구조비가 무엇인가라는 구조비의 정의를 보면은, 첫째, 해난에 직면한 선박이나 화물을 제3자가 구조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조했을 경우, 그러니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라 했죠. 제3자가 그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순수하게 구조했는 순수 구조의 경우에 있어서 소위 제3자에게 지불해야 할 보상금, 해상법상으로도 설사 이것이 우리가 보험이 아니라도 당연히 해상법상에서는 그와 같은 구조활동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이럴 때의 어떤 보상금을 구조비라고 하고, 이 구조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복됩니다만은 당연히 순수 구조여야 한다. 즉 순수 구조여야 하고, 자, 앞서 우리가 학습했듯이 구조비와 손해방지 비용은 모두 비용 손해이지만 행위의 주체와 그 결과로서 스스로 구분된다. 자, 그 결과라 하는 것은 뒤에서 우리가 다시 구조비의 성립 요건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손해방지 행위, 즉 손해방지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손해가 방지되었든지 혹은 경감되었든지를 불문하고, 그래서 그 성공 여부를 불문하고 손해방지 비용은 지불하는 반면에, 예를 들자면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를 발생했는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비용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해서 선박이 전부 소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손해방지 비용에 대해서는 선박의 소실과 관계없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만은, 구조는 소위 행위의 주체라는 것은 당연히 제3자, 그리고 결과라는 것은 설사 구조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패할 경우에,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 실패하더라도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에, 구조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 그 구조활동이 실패로 끝날 경우에는 구조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즉 구조 제3자의 어떤 그 구조에 대한 보상금은 없다라고 구분합니다. 그 요점이 우리가 손해방지 비용과 구조비가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조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조행위가 성공하여야 함. 이것은 길어가죠. 그죠? 반드시 뭐 구조행위가 성공을 하여야 한다는. 그래서 그 이제 담보 위험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수 구조라는 이와 같은 임의성, 그죠? 계약 구조가 아닌 그냥 순수 구조라는 임의성, 그 다음에 그 구조행위가 성공해야 된다는 그 세 가지 요건이 사실상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구조비의 성립 요건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구조비가 청구될 수 있는 조건은 보험 목적물이 위험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그 구조는 임의로 이루어져야 되고, 구조행위가 소위 성공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지만이 구조비로서 보험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 먼저 이 위험의 존재라는 것은 당연히 구조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선박이나 적하와 같은 보험 목적물이 실제로 위험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해방지 비용도 마찬가지였죠. 위험이 아주 임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위험의 긴급성을 요하지는 않지만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여 보험 목적물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야만 구조행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구조비가 보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순수 구조라고 했었죠. 이 임의성이란 말은 그 구조행위를 한 구조자가 법적인 의무로서 구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대로 구조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 선장과 선원은 선박을 구조할 의무가 있지만 자기 선박을 구조하는 행위는 손해방지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조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자발적 구조라는 임의성,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이제 구조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그 구조활동의 결과로서 반드시 그 구조행위가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조자는 구조행위를 한 결과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해야 구조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특히 손해방지비용의 성립과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손해방지비용은 손해방지행위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행위의 결과로서 소위 구조비를 청구해야 할 구조자는 그 구조행위를 했는 경우에는 당연히 즉각적으로 구조비가 지급될 수 없고, 이런 측면 때문에 그 구조자가 구조한 재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유치권을 가집니다. 우리 유치권은 영어로 라이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야말로 남의 재산을 자기가 일시적으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잠시 그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해상 유치권에 대해서 구조비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선박이나 해상 재산에 대해서 소위 해사재판소라는 곳이 있죠. 그 해사재판소에 있던 소송에 대해서 클레임을 제기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소송을 가지 않고 그 구조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유치권을 행사해서 자기의 구조비를 받을 수 있다. 누가? 구조자가. 결국은 이와 같이 구조자가 받을 수 있는 그 구조비를 궁극적으로는 보험에서 지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조비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구조비 청구 절차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구조비의 개념이 무엇이며 또 손해방지 비용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측면인데, 자, 손해방지 비용과 기본적인 차이는 그 구조비의 보상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손해방지 비용을 살펴보았을 때는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부 지급했고, 또 뭐 일부 보험이 되는 경우에는 비례 보상 방식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구조비의 보상 한도는 소위 그 보험 금액을 소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 또 손해방지 비용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왜냐하면 보험 금액의 그 최고 보상액을 말하는데, 만약 그 보험 목적물이 구조되지 않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 금액까지만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 금액을 한도로 해서 지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보험 금액을 한도로 해서 한다는 점에서 손해방지 비용과 차이가 있고, 또 일부 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손해방지 비용과 마찬가지로 비례보상 방식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점이 또 한편으로서는 손해방지 비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여기는 보면 이제 임명의 구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구조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죠? 구조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보험 목적물이 아닌 소위 사람을 구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험이 아닌 해상법상에서 이 선원들은 해상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보고 고의적으로 지나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장이나 선원은 해상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비록 전쟁 중에 있는 적국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선박, 선원, 여객 등의 심각한 위험성이 없는 한 구조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일종의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인명을 구조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조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명구조자에 대해서도 응분의 대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활동의 결과로서 재산도 구조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통상적인 그 재산에 대해서 주는 구조비보다 더 많은 구조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와 같은 구조비라는 역사를 보면은, 즉 구조자가 자신이 구조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구조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 해상법상으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해상에서 각종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이 인명과 재산이 해상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구조하는 것은 해상 종사자들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비용 중에서 손해방지 비용, 구조비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특별 비용이 있습니다. particular charge라고 해서 이제 특별 비용이 있는데, 이 특별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험 목적물의 손해를 담보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 혹은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을 특별 비용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은 소위 이와 같은 것이 손해방지 비용과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 비용 중에서 손해방지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방지 비용은 반드시 우리가 특별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특별 비용 중에서 손해방지 비용 이외에 순수 특별 비용이라고 해서,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특별 비용은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순수 특별 비용이라고 해서 손해방지 그 활동과 관련된 손해조사 비용, 그리고 판매 비용,
주로 이제 이뭐 재판매 비용 혹은 판매 비용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재포장 및 재조정, 리컨디셔닝이라고 합니다만은 화물의 어떤 포장을 다시 한다든지 또 일부 뭐 수리를 손상된 화물을 수리한다든지 이와 같은 비용을 우리가 재조정 비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파손된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비용이 대표적인 우리가 특별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특별 비용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손해 방지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특별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 특별 비용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자신의 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자, 여러분 그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되는 공동훼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D챕터에서 우리가 공동훼손과 관련되어서 학습을 할 것인데, 같은 보험 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 자신만이 아닌 전체, 그죠? 그 피보험 항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되는 비용은 공동훼손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공동훼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비는 제3자의 구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반면에 이 특별비용은 누구? 손해방지비용과 마찬가지이기, 당연히 손해방지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피보험자 또는 누구? 피보험자 자신의 어떤 대리인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그 특별비용과 구조비는 또 엄격히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특별비용은 보험 목적물 자체의 물적 손해가 아니고 그 손해를 경감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단독 훼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상보험에서 통상 비용 손해 중에서 공동훼손 비용과 구조비를 제외하면 특별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손해방지비용과 순수 특별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방지비용은 특별비용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손해방지비용은 전부 특별비용이지만 특별비용이라고 해서 전부 손해방지비용이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비용은 일반적으로 손해방지약관에 의해서 보험자로부터 보상이 되고, 이 손해방지약관에 따라서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클레임이 보상되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그거죠. 이 특별비용이 손해방지약관에 따라서 손해방지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기타의 비용은 앞서 본 구조비와 마찬가지로 보험 금액을 한도로서 지급된다는 것이고, 손해방지비용은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된다 하는 이제 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와 같은 특별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순수한 특별비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손해방지약관이 아닌 기타의 비용으로서 특별비용으로서 취급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손해방지비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에 순수한 특별비용은 목적지에서 지불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적하보험에서 이 손해방지비용을 소위 제외한 이 순수한 특별비용,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부대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부대비용은 방금 얘기했듯이 손해조사비용 또는 판매비용 또는 재포장비용, 재조정비용 등 주로 목적지뿐만 아니고 뭐 중간에서 매각 처분할 경우도 생기는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비용이라는 것은 적하보험에서만 존재하고 선박보험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박보험에서는 이와 같은 비용을 전부 수리비에 포함시켜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특별비용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손해방지비용과 구조비 그리고 특별비용에 대한 비용 손해에 대한 학습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적합보험에서 비용 손해와 관련하여 적합한 표현은, 자, 손해 방지 행위 및 구조 행위는 모두 실패하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은 지급될 수 있다. 자, 손해 방지와 구조 행위의 차이는 그 결과에 있다 그랬죠. 즉 구조 행위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지만 손해 방지 행위는 그 성공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 행위의 주체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구조비가 성립된다. 자, 행위의 주체가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일 경우는 우리가 손해방지비용이라 했습니다. 자, 구조비는 원칙적으로 구조계약에 의하여 구조할 경우에 해당된다. 구조비는 구조계약이 아닌 순수한 계약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조자의 임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구조비라고 했었는데 역시 틀렸다. 그 다음 보험 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에서 공동훼손과 구조비 이외의 모든 비용을 특별비용이라고 했다. 그죠? 방금 우리가 봤듯이 이 특별비용에는 손해방지비용과 순수한 특별비용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